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상경의 30개를 다 마치고 오늘은 하경의 첫 번째 궤, 31번째 궤죠. 택산함계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택산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궤상, 궤명, 그러면 자연상,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함계의 궤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궤사와 상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 궤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택산함입니다. 양,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궤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 상궤는 못을 상징하는 태궤의 모습입니다. 못 아래 산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못은 지면보다 낮게 되어 있죠. 즉 움푹 파진 곳에 못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못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산함이라 그러죠. 즉 산 위에 못이 있다. 산 위에 못이 있는 그런 산은 우리나라에 어디 있죠? 북쪽에 백두산, 천지, 남쪽에 한라산,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못이 있는 이런 산은 명산이면서 영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영산으로 하면서 우리 민족을 백두산 민족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 정도로 산 위에 못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택산함이라고 했고, 이진법으로 보면은 음은 0, 양은 1로 표시를 하니까 001, 110, 001, 110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역은 총 64개죠, 그죠? 64개 중에서 상경이 30개, 하경이 34개 해서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4개 배열 순서를 보면 근곤이 천지를 대표하면서 상경의 맨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궤죠.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궤가 태비입니다. 이 태비는 근곤이 상징하는 천과 지,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한 거죠. 그 보면 지천태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음세계, 아래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양세계, 음과 양이 서로 교합되어 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비는 위에는 근세계, 아래는 음세계에서 음양이 교합하면서 상경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번째, 30번째 개는 감리죠. 중수감, 중화리, 이렇게 상경 30개는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 30개는 근과 곤으로 시작하고 특히 근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궤가 근이죠. 그래서 상경은 천도를 표시한다. 천도를 표시하면서 자연적인 규율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의 궤입니다. 그게 상경의 특징이죠.
그에 비해서 한 궤로 시작하는, 즉 31번째, 32번째 궤로 시작하는 63, 64 기재 미지에서 마치는 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 현상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회 현상, 즉 인간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령은 천도를 표시하는 자연 규율이며 양삼음사 또는 천삼지사, 천삼지사는 뭐고 양삼음사는 뭐냐? 천삼지사는 말고도 하늘은 3으로 표시하고 땅은 4로 표시하고 또는 양은 3으로 표시하고 음은 4로 표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그러면서 상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상징하는 건의로 시작한댔습니다. 그래서 천삼지사 법칙에 따라서 삼경은 양을 상징하면서 30개입니다. 아니 30이면 이게 짝수인데 어떻게 홀수가 나옵니까? 라고 3이라는 홀수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30의 0은 없음을 뜻하죠. 0은 없음을 뜻합니다. 이게 그건 자릿수만 얘기하는 거죠. 0은. 그래서 이 3이 상경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30개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 원리로 지사, 즉 음은 4로 이루어진다는 건 여기 4가 나오죠. 34의 4. 이게 짝수입니다. 34의 4. 이 3. 그래서 천삼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0을 무시한 것은 원래 0이라는 숫자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자릿수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이라는 게 홀수로 양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계를 상징하는 하경을 상징하는 31, 32부터 63, 64번까지의 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경 30궤가 천도를 표시한다 그랬죠. 하경 34궤는 지도 또는 인간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경의 첫 번째, 두 번째 궤는 함과 항궤입니다. 함은 사람끼리 교감하는 거죠. 항은 부부의 궤입니다. 이렇게 인간사로 땅 위에 사는 인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경은 상령이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 즉 자연규율을 표시하는 데 반해서 하경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인간사를 설명하는 걸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의 3은 천삼에 해당이 되고 또는 양삼에 해당이 되고 하경 34는 끝수 4가 짝수이기 때문에 땅에 해당하는 4 또는 음에 해당하는 4로 된다. 그래서 상경, 하경은 합해서 64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건착도에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삼음사 또는 천삼지사의 천은, 여기 천은 홀수를 얘기합니다. 지, 즉 음은 짝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수를 얘기하는 앞에 30과 짝수를 얘기하는 34가 합쳐서 총 6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고 이 64개는 상경 30개, 하경 3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경은 양을 표시하고 하경은 음을 표시한다. 또 양은 홀수를 얘기하고 음은 짝수를 얘기하는데 상경은 건으로 시작하는 양이죠. 양은 홀수라 그랬습니다. 또
이 홀수기 때문에 상경이 30에서 뒤에 0은 자릿수의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이 근을 대표하는, 즉 양을 대표하는 수다. 또 하경이 얘기하는 음의 도는 짝수가 이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경은 34개, 즉 짝수가 되면서 총 64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 근고는 64개의 처음입니다. 시작점이죠. 그래서 음양의 근본이면서 만물의 시종입니다. 시종. 조종이죠. 조종. 만물의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것을 조종이라 하거든요. 시작하는 교가되니 모든 숭상을 받습니다. 근과 고는. 왜? 음양의 근본이고 만물의 조종이고 또 상경을 시작하는 두 개가 되니 모든 숭상을 받죠. 또 중간에 있는 감과 리, 즉 64개 중에서 상경을 마침을 얘기하는 29번째, 30번째 감과 리는, 감은 달을, 리는 해를 상징하는, 즉 일의 도가 됩니다. 일월의 도. 그래서 이 감과 리는 이 근과 곤이 지나는 음양의 경로, 즉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시작하고 마치니 감리괴가 상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또 하경을 얘기하는 함과 항, 즉 31번째와 32번째 괴는 함은 남녀의 시작, 항은 부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함항이 만물의 하경에서는 시종으로, 조종으로 받들어집니다. 또 조종으로 받들어지면서 하경의 주인이 되니까 이 함과 항이 하경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합니다. 함과 항은 천도를 제하고 나면 땅 위에 있는 인간사에서는 함과 항이 왕이죠. 그래서 그 왕도를 지킨다라고 공자는 건착도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본격적으로 함계를 볼까요? 이제 함은 택산함이라 했습니다. 택산함. 택산함은 위에 택은 무슨 물상이 있느냐? 소녀라는 물, 소녀. 또 하괴 가는 소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계는 소년과 소녀가 교감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괴사에 보면은 형통하다고 나와 있죠. 형통하다. 자, 이 정도 해두고 이제 괴사를 읽어 들어갈까요? 함. 형리정. 취녀길. 형이정 취녀길. 형이정 취녀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형통하고 고됨을 지키면 이로며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 다시 한번. 함께는 형통하며 고됨을 지키면 이롭고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 이렇게 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괴사 내용만 언뜻 봐도 함괴는 남자와 여자,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택산함은 남녀가 교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교감하는 것은 인간사에서는 생생이고 또 인간사뿐만 아니고 만물의 생생의 도, 만물의 생생의 도,
주역은 생생히 돌아 그러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계속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택산함의 교감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고 지상에 있는 만물의 생성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은 이 한자에서 보듯이 함에 이 마음심자가 이 감에서 마음심자가 빠진 것이 함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씀씀이가 없는 감이, 이 감자가 마음 씀씀이가 사라져버리면 함자가 되는데, 함자가 되죠. 이 함자는 교감은 교감인데 마음 씀씀이가 없으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버립니다. 감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욕망으로 치달을 염려가 있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마음심, 즉 인간의 마음이 없으면, 이 감에서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면은 결국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욕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럽니다. 이 교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고듬이, 발음이 수반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괴사에서 보면 고듬을 지키면 이로우며, 고듬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듬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롭지 않다는 뜻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함에서 밑에 마음심자가 없어진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동물하고 똑같은 어떤 욕망의 욕구만 찾는,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교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 즉 고듬을 지키면 이롭다라는 괴사가 나왔습니다. 또 함계 전체, 함계가 양, 양양, 음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효로 바꿀 수 있다겠죠. 음은 하나의 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 양은 하나, 둘, 세 개 같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양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자, 그럼 이건 무슨 괴가 되죠?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되죠.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곶다는 이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상이 감으로 추각되는 그 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이 괴사는 이 부분을 감안된 그런 괴사가, 즉 정이라는 물상이 감안된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나라 예법을 기록한 얘기, 주나라 예법을 얘기해 보면 이런 남녀 교감의 위험에 대해 계안을 제시하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남자는 20살이 되어 관례를 올리고 10년의 예를 배운 다음에 30살이 되면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남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15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5년의 예를 배우고 20살이 되면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글이 이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에.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15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5년의 예만 배우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남자는 20살이 되어서 관례를 올리고, 즉 성인식을 하고 10년의 예를 배운 다음에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왜 남자는 늦게 성인식을 하면서도 예를 10년 동안 배워야 했을까? 여자는 5년만 배우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가 10년의 예를 배운다는 얘기는 이 괴상에서 보듯이
위에는 연못을 상징하는 소녀, 아래는 산을 상징하는 소년, 즉 관계의 물상 소년, 태계의 물상 소녀, 소녀와 소년이 교감하는 게 함계입니다. 그런데 내괴는 자신을 얘기하고 외괴는 상대방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주체는 간이 됩니다. 즉 간이라는 소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하는 것은 소년과 소녀 간의 교감이고, 밑에 마음심이 없어진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남녀는 10년간의 예를 배움으로써 여자에 다가오는, 여자가 느낄 그 기쁨을 남자가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괴상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10년간 예를 배움으로써 제의 습성이 몸에 배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함은 밑에 마음심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와, 즉 결혼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비로소 감으로, 밑에 마음심 있는 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이성을 가진 접촉, 또 이성을 가지고 사회적 제도화를 거친 결혼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함계의 물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괴가 자신이고 상괴가 타인이라고 했죠.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괴인, 즉 하괴인 간이 주체가 되고, 상괴인 태가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상괴태에는 기쁨의 물상, 상괴태에는 기쁨의 물상이 있어요. 양양음이라는 태에는 기쁨의 물상이 있고, 양에는 소년이라는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제지한다, 제어한다, 통제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제어하는, 즉 하괴인 소년과 소녀의 교감에서 오는 그 기쁨을 배움을 통해서, 예를 배움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괴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보다 남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더 예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괴간은 소년, 상괴태는 소녀의 물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물상으로 보면은 이 상괴태는 소녀라는 물상이 있다고 했죠. 소녀는 결국 넓은 범위의 사람에 속하죠. 또 음음양으로 되어 있는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 구한다. 자, 하괴간, 음음양, 양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소년이라는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구한다. 구한다 물상이 있습니다. 또 상괴, 양양음, 양양음에는 소녀라는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기쁨이라는 물상도 있죠. 기쁨. 그래서 기쁨을 구한다, 또는 소녀를 구한다. 구한다는 얘기는 취한다는 얘기도 같죠. 구한다는 얘기는 취한다, 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취녀길은 취간괴에 구한다는 구자가 파생된 취자가 나오면서 위에는 소녀, 즉 여자를 상징하는 소녀가 나오니까 취녀 길이 괴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사 내용도
우리가 물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함괴는 하괴가 양괴입니다. 이 왜 양괴죠? 양이면 음이 더 많으니까 음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역은 반대입니다. 음과 양 중에서 귀한 것이 그 괴를 대표합니다. 이거는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양이 귀합니다. 그래서 양이 더 귀한 거죠. 그 다음 양양음, 이거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입니다. 그럼 양괴입니까? 음괴입니까? 언뜻 보면 양효가 많으니까 양괴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귀한 것이 그 괴의 성질을 결정하니까 이거는 음괴가 되죠. 그래서 위에는 음괴, 아래는 양괴. 어쨌든 음괴, 양괴, 음괴가 서로 교감을 하니까 서로 통하죠. 왜? 양이고 음이니까요. 같은 양이면 배치가죠. 같은 음음도 배치가죠. 하지만 양과 음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고, 또 소남과 소녀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효에서 보면 하괴는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괴를 대표한다 그랬고, 상괴는 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괴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삼과 상육은 하괴에서 구삼은 주효가 되고, 왜? 그 그 괴의 성질을 결정하니까요. 상괴 음도 음이기 때문에 이거 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효라고 하죠. 그 주인 구삼과 상육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양과 음으로 또 정응하죠. 정응한다는 게 서로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효와 상응하는 괴가, 상응하는 효가 어떤 거죠? 사효죠. 일효와 상응하는 게 사효, 이효와 상응하는 게 오효, 삼효와 상응하는 게 상효. 근데 양, 양, 여섯 호가 모두 정응합니다. 그래서 교감하는 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괴상 자체가 여섯 호 모두가 정응하는 관계니까 서로 당기고 있죠. 그래서 교감하는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섯 호가 모두 정응하기 때문에 교감하는 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섯 호가 모두 정응하는 괴가 택산 함만 있는 건 아니죠.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호가 모두 정응하는 괴를 보면은 태괴 11번째, 그 다음에 입괴 몇 번째죠? 42번째죠. 그 다음 입괴 다음에 있는 게 기재괴, 이게 63번째 괴죠. 자, 이 태괴를 한번 볼까요? 태괴는 지천태입니다. 11번째 괴니까, 그죠? 이게 지천태입니다. 지천태. 이게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여섯호가 다 이것도 정응합니다. 풍내익 볼까요?
자, 위가 바람을 상징하는 풍, 아래가 우레를 상징하는 내, 풍내익입니다. 이게 지천태고, 다음 기재, 수화기재죠. 상괴가 물을 상징하는 수, 하괴가 불을 상징하는 화, 수화 기재입니다. 이것도 보면 1호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상효가 다 정응합니다. 또 수화 기재도 초효와 4효, 양과 음이죠. 그 다음에 2효도 음이고 5효도 양입니다. 3효도 상이고 상효도 음입니다. 이것도 모두 정응합니다. 다 정응하죠. 근데 왜 유독 택산 함괴에서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요? 왜 교감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렇습니다. 태괴, 익괴, 기재괴가 6호가 모두 정응하는 것은 맞는데 그 괴사를 보면은 지천태, 이 천, 하늘 양요 세계로 되어 있는 이 건은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막 치닫고 올라가는 거죠. 움직입니다. 거셉니다. 다음 풍내익, 이 풍, 바람을 상징하는 풍도 그렇고 우레를 상징하는 뇌도 움직입니다. 바람도 우레도 많이 움직이죠. 그 다음 수화기재,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태괴는 모세물은 고여 있죠.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한 고여 있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죠. 그래서 주역 개사전을 보면 적연부동, 그 다음에 적연부동, 그 다음 가미수통, 천지지교, 개사전을 보면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지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적연부동, 움직이지 않아 고요하고 서로 느껴서 천지의 뜻을 통한다. 즉, 이 택산 함괴는 여기 예를 들은 태괴, 익괴, 기재괴와는 달리 조용하게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져 있으면서 교감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태와 익과 기재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택산 함에 대해서 교감하는 함이라고 얘기한 것도 정적인 상태에서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함괴의 관찰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주역이 천문과 인문과의 관계, 천문, 인문, 괴상, 효상, 문자, 사회 습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어떤 적확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주역에 이런 적확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주역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방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 함계를 배우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괴
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근곤, 이 두 번째 공계의 단전에 보면 품물이 함영한다. 하는 공계 단전에서 품물 함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물이 함형하다. 다 함께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함께 형통하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 당나라 고종, 3대 황제가 고종이죠.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 즉 이름이 이치입니다. 그 고종이 이치가 연호로 함형을 사용했습니다. 연호로. 그리고 중국의 유망한 작가 노신 있죠. 노신. 노신의 공을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함형주점이 나옵니다. 함형주점. 함형주점. 또 제가 쓰고 있는 호가 함형입니다. 다 함께 형통하던 함형입니다. 이런 품물 함형, 여기 당나라 고종에 썼던 연호 함형, 노신의 소설에 나오는 함형주점, 제가 쓰고 있는 호의 함형, 이 함형은 모두 이 함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괴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상사를 볼까요? 상활, 산상유택, 함, 군자이 허수인, 산상유택, 함, 군자이, 허수인.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자신을 비워, 이 허자가 비운다는 거죠.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자신을 비워 즉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괴사를 보면, 이 괴상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상육이 음효니까 비어 있죠. 이 괴상 자체가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상효를 음효로 비워둠으로써 여기에 물을 받아들이듯이 사람도, 군자도 자기 자신을 일부 비워서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사는 그 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연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자연 현상에 따라서 군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 말씀드렸던 우리가 괴사, 효사만 배우면 되는데 굳이 상사, 즉 대상전을 끌고 들어온 것은, 이 대상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역경이 아니죠. 역경은 괴사와 효사만 역경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상사, 즉 대상전을 끌고 들어온 것은 그 정도로
이 대상전이 자연현상의 이미지를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알맞는 행동은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상사, 즉 대상전이기 때문에 굳이 대상전만 데리고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사 내용을 한번 보죠. 산 위에 못이 있다. 산 위에 못이 있죠. 그죠? 산 위에 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산 위에 못이 있을 수 없죠. 산이 자기 그 맨 위에 부분을 비워주지 않는 한은 거기에 못이 물이 고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고임으로써 이 산 위에 있는 물이 산속으로 스며들어서 산에 있는 생물들을 키워내는, 생생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택산함에서 말하는 이 산을 영산이라고. 그래서 백두산과 한라산은, 특히 백두산은 이 영산이라고 북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백두산은 영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이 산이 두 개 있죠. 중국으로 봐서 동쪽에는 백두산, 서쪽에는 천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도 천산에도 못이 들어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백두산은 영산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못은 일반적으로 땅이 움푹 파인 곳에 못이 생깁니다. 그래서 땅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못인데, 택산함은 땅속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습니다. 인위적이죠. 즉 산이 자신을 비워서 공간을 만들어주니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서로 교감을 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괴가 무슨 괴가 있죠? 지상겸이 있죠. 높은 산이 땅 밑에 있는 게 지상겸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는 거죠. 이 택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 있을 산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위에 자신을 비워서 못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도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괴가 됩니다. 즉, 땅 밑에 있는 산이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며 하고, 또 택산함도 산이 못 밑에 있는 것이 되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산이 높지만 자신을 비워서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산이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산과 한라산에 천지와 백록담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일반인을 대할 때도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사 내용을 보면 군자는 이를 보고서 허수인,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허수인은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자신을 못 아래에 둠으로써, 즉 겸손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괴상으로 보면 함계의 상효가 음효죠. 음효는 양효가 꽉 차 있다 그러면 음효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육이 음효이기 때문에 비어 있음, 즉 허로 나타나죠. 비어 있다. 또 물상으로 보면 상괴 태는 소녀라 그랬죠. 소녀. 늙기에 하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상에서 자신을 비우는 허가 나오고, 물상에서 소녀에서 파생된 사람이 나오니까 허수인,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상사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수의 모습이 괴상과 물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괴사와 상사,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그 괴상이나 물상에서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괴사와 상사를 배우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택사남의 메시지가 뭐였죠? 진정한 만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된다. 진정한 만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 심자가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함에서 마음 심자가 넣어준 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 씀씀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